오늘은 스마트 컨트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랑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끝에 잠깐 실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미 많이들 아시고 계시지만 또 의외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약간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고, 이더리움을 먼저 보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다른 블록체인을 할 때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이더리움 내용 중에서 가장 핫하기도 한 스마트 컨트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문법,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알아보고 문법에 대해서 빠르게 훑어볼게요. 왜냐하면 문법을 지금 자세히 설명해봤자 사실은 거의 암기에 가까운 거니까 그냥 나중에 혹시 사용할 일이 있으시면 그때 찾아보면서 하시면 되고, 오늘은 빠르게 문법을 볼 건데, 그 문법이 우리 뒷부분에서 할 ERC20 토큰에 들어가는 코드에서 코드를 읽으려면 알아야 될 문법들에 대해서 위주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문법을 알아보고 ERC20 토큰 코드를 한번 리뷰해보고, 리뷰가 끝나고 나면 한번 직접 배포해보고, 좀 더 시간이 나면 여기 있는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도 토큰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컨트랙이란 흔히들 스마트 컨트랙을 이더리움에서 많이 접해서, 이더리움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은 하이랭귀지를 이용해서 EVM에서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계약을 이행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계약의 내용들은 블록체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위변조가 될 수 없습니다. 다 공개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뭐 계약을 바꾼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위변조나 변경에 대해서 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스마트 컨트랙의 이제 개념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스마트 컨트랙은 컴퓨터 프로토콜이랍니다. 예.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은 그냥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랙 이야기인데, 개념적인 설명은 컴퓨터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프로토콜이냐면 디지털 방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고, 또는 협상을 한다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그렇게 만드는 컴퓨터 프로토콜이래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 가운데 굵은 글씨로 있는 부분, 그쪽 뒤쪽에 보면 스마트 컨트랙은 신뢰성 있는 거래를 이행을 허락한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냐면 파란 글씨로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Without third parties래요. 외부의 제3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신뢰된 거래를 이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터리게이션은 뭐 불변하고 뭐 트래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밌는 건, 이게 제가 이건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 제일 마지막 건 없었어요. 다른 데서 이제 복사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닉 사자보라는, 사보라고 하죠. 사보라고도 하거나 닉 제보라고도 하는데, 이더리움에서도 화폐 단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보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 닉 사보는 1994년도에 스마트 컨트랙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됐죠? 한참 됐네요. 그렇죠? 20년 이상이 됐고,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보가 스마트 컨트랙만 제안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예전에 비트골드라는 것들에 대해서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상을 한 적이 있죠. 구상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재밌는 건 이 비트골드는 비트코인이랑 약간이 아니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흡사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2008년도에 이제 백서가 나오고 2009년도에 이제 소스가 오픈이 됐는데 2008년도에 백서에서 보면 매우 흡사한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비트골드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닉 사보를 거꾸로 보면 사보 닉으로 한다면 사토시 나카모토랑 또 닉네임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닉 사보가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닉 사보가 맞다면 야, 최초에는 그 채굴을 했을 때 채굴 50개씩 이제 리워드가 왔는데 트랜잭션이 없이 계속해서 마이닝만 돌아갔었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겠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본다면 이 스마트 컨트랙은 사실은 이더리움에서만 나온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전부터 비트코인이 나오기 이전부터 있던 개념이었고 그것을 최초로 사실은 구현해냈던 것들이 구현한 것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제한된 연산자이긴 하지만 그 제한된 연산자로 이런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을 했었고요.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튜링 완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계약의 내용을 할 수는 없었고 이더리움에 와서야 이제 튜링 완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많은 계약들을 이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혹시 부동산, 혹시 집을 사신 분이 계시나요? 집을 사보신 분? 그건 저만 있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집을 사려면, 뻔하죠. 부동산 가서 집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결국엔 부동산을 끼죠. 왜냐면 불안하니까.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이 되면, 계약 이후에 기간이 돼서 그 계약서에 나온 날짜 그날이 되면 사실은 그 집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입주를 하면서 그 입주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는지를 보고 나갔으면 내가 돈을 입금해 주고 그리고 내가 그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전세 같은 걸 하면. 그리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또 은행에 빚을 져요. 은행에 빚을 져서 들어오면 그 은행에서 그 대출하는 담당자가 와서 확인을 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게 맞구나 해서 대출을 이행해주고 그 자리에서 이행받으면 나는 그 돈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또 주고 약간 이런 약간은 복잡한 절차들이 돌아가고 좀 시간이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을 살려고 딱 들어갔더니 집주인이 안 나갔어. 그리고 봤더니 내가 계약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계약을 했었어. 그래서 내가 계약금을 다 날리게 생겼어. 또는 집 대금을 넣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집주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은 부동산에서 보험 같은 거 들어있죠. 뭐 얼마 무슨 보상 이런 거 거기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 여러 가지 좀 더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정부에서 얼마까지는 또 지원을 해주고 약간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더리움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 같은 것을 이용한다면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뭔가 코드화 시켜 놓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화 돼서 만들어 놓으면 중간에 누구도 이 절차에 대해서 수정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그리고 대금도 내가 직접 집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에 넣어 놓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이 됐을 때 자동으로 나가게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을 어떻게 이더리움에 넣을 수 있는가 봤을 때 처음에는 코딩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빌드를 하죠. 빌드를 하면은 바이트 코드가 나옵니다. 그 바이트 코드를 통해서 바이트 코드에서 ABI라고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인터페이스인데요. 이거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과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BI와 그리고 바이트 코드를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생성된 오브젝트를 배포하는 겁니다. 배포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종국에는 트랜잭션을 생성해서 트랜잭션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 트랜잭션 안에는 이 바이트 코드가 포함돼서 같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전파가 되면
마이닝을 통해서 블록화되고 이 블록화되는 시점에서 바로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샘플로 보여주는 helloworld.sol인데요. 아까 그 스마트 컨트랙을 짤 때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짤 수가 있는데요. 이더리움에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건 솔리디티라는 언어입니다. 이 솔리디티 언어로 만든 helloworld라는 SOL 파일인데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제 클래스를 선언하는 것처럼 컨트랙을 선언을 하고요. 제일 위에 있는 건 이 코드가 어떤 컴파일 버전이 어떤 것이냐를 미리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0.5.8보다 하위 버전에서 빌드하면 사실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상위 버전에서 빌드를 해야 되고요. 컨트랙트는 클래스처럼 컨트랙을 선언하고 그리고 밑에는 나머지 대부분은 클래스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스트링 퍼블릭 네임은 퍼블릭 메소드를 네임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컨스트럭터는 생성자입니다. 생성자인데 이제 C++ 같은 경우는 클래스 네임이 생성자가 되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컨스트럭터로 얼마 전부터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동일했었는데 얘도 솔리드도 얼마 전부터 컨스트럭터라는 키워드로 바뀌었고 이 네임 첫 번째 인자를 아까 전에 메소드에 넣는 거죠. 퍼블릭 메소드에. 두 번째도 set name은 이름을 설정하고요. 세 번째는 hello라는 펑션을 쓰면 밑에 이렇게 리턴을 hello랑 string name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일반적인 문법이랑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조금 틀린데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다시 한번 템플릿이나 내 예전 짜는 코드를 보고 짜기도 하죠. 이 내용은 아까 전에 helloworld.sol 파일을 잘 보시네요. 파일을 저장하고 실제로 콘솔상에서 빌드하고 ABI를 뽑고 그리고 ABI와 바이트 코드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배포하고 마이닝해서 실제로 그 스마트 컨트랙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까지 하는 절차들을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콘솔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제로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이 배포되는지를 적기 위해서 한번 적어봤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다 위에 절차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서 블록화가 되고 나면 contract.hello.call 하면 아까 전에 제일 마지막에 선언되었던 hello 펑션이 호출이 되고 결국에는 콜을 하게 되면 이제 hello 누구라고 나오게 되겠죠. 출력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건 이따가 실습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스마트 컨트롤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절차들을 했는데 사실은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cat에서 helloworld.sol 하고 tr-t 이거는 뭐냐면 계획 문자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클립보드에 넣었거든요. 이렇게 계획 문자를 없애고 그 다음에 코드를 복사해서 그거를 콘솔상에서 넣고 하는 게 매우 번거롭죠. 그래서 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리믹스 ID라는 겁니다. 리믹스 ID는 웹브라우저 상에서 동작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핸드폰으로도 가능해요. 핸드폰으로도 이 웹브라우저 접속해서 이렇게 빌드하시면 됩니다. 되고 그리고 뭐 그냥 없어요. 플러그인 깔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접속해서. 그리고 이거를 설치 버전도 있지만 그냥 ethereum.org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링크처럼 리믹스의 ethereum.org에 들어가시면 바로 코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파일도 사실 내 로컬에다 저장할 수 있고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 저장할 수 있고 브라우저 상에서 파일을 또 저장합니다. 브라우저 내에서.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서 이제 사실은 얘가 이제 그 이더리움 노드로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이더리움 노드로 접속을 해야지 내가 배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접속을 이제 전에 메타마스크처럼 크롬 브라우저에서 있는 메타마스크랑 연결해서 웹3로 API로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직접 커스텀 RPC로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접속하기도 하고, 또 재밌는 건 자바스크립트 VM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노드에도 붙지 않아도 스스로 배포하고 실행해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VM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용해서 저도 즐겨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코드 관리하기가 좀 까다로운 점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또는 다다음 번에 실제로 코드를 관리하면서 어떻게 솔리디티를 언어를 짜야 되는지는 그때 또 한번 보고요. 하지만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여기서 다 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솔리디티 소개하고 어떻게 개발해서 배포하는지를 봤고요. 지금은 이제 ERC, 결국에 오늘의 목표는 ERC20 토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직접 배포해보는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솔리디티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좀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약간 언어 같은 거라서 대신에 좀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타입은 인티저 타입은 뭐 int8 또는 unsigned int는 uint8이라고 쓰고요. 뒤에 숫자는 사이즈예요. 8비트, 16비트, 24비트, 256비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불 타입은 true, false고, enum 같은 경우는 열거형이죠. 이거는 뭐 C에도 있고 뭐 파이썬에도 있는 문법이어서 좀 가독성 위해서 약간 enum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보셔야 될 건 이제 어드레스인데요. 어드레스는 말 그대로 정말로 이더리움 어드레스예요. 이더리움 어드레스인데 이 어드레스 변수 안에 이 어드레스 타입은 뒤에 메소드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메소드가 밸런스, 적었죠? 밸런스. 이 주소에 얼마가 있어? 라는 밸런스. 그리고 트랜스퍼. 이 주소에 있는 걸로 누구한테 송금할 거야? send, call value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랜스퍼랑 send랑 call value가 동일한 동작을 하는 건데요. 이 세 개가 따로따로 있는 이유는 트랜스퍼는 누구한테 송금을 하는 건데요. 이 해당 어드레스가 누구한테 송금을 하는 건데, 만약에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실패했을 때 자동으로 리버트를 해줍니다. 리버트를 해주는데 send나 call value는 리버트를 안 해줘요. 그냥 직접 해야 돼. 직접 리버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실패했는데 그 후처리를 하지 않으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잔액이. 그리고 call value는 뒤에다가 가스비를 그대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솔리디티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은 기본적으로 인터널 트랜잭션 프라이스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어요. 뭐냐면 전에 설명했는데, 코드가 복잡하면, 코드가 많으면, 코드가 사용하고 있는 스테이트의 스토리지 양이 많으면 전부 다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그래서 맥스 게스를 항상 설정을 해야 돼요. 트랜잭션을 할 때. 그래서 이 맥스 게스 이상으로 이 스마트 컨트랙이 동작이 되면 다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게스 비용을 얼마를 할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스는 이 게스 비용을 얼마로 할 건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1게스가 몇 이더리움이냐 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스와 이더리움은 약간 가격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솔리디티 코드가 돌아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정량적이거든요. 뭐냐면 코드가 많으면, 코드의 반복이 많으면, 코드가 복잡해지면, 코드가 연산량이 많아지면, 이런 것들은 계산적인 것들이에요. 계산을 해서 게스비가 얼마라고 딱 나오지만 그 1게스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더리움 수수료를 게스비로 받는데, 우리가 따로 게스를 사는 건 아니고요. 그 게스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을 우리가 지불하는 거죠, 수수료로. 그래서 콜 밸류는 아까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에서 펑션을 호출할 때 콜이라는 펑션을 호출했어요. 아까 전에서 보시면 hello.call 이렇게
펑션을 호출했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이렇게 콜하면 해당 컨트랙을 실행하는 것처럼 이 어드레스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데 그때 밸류를 얼마를 줄 거다, 얼마를 보낼 거다, 이렇게 개수면 어떻게 할 거다 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튜플 같은 경우는 묶음이죠. 변수들의 묶음이 튜플이고요. 함수는 조금 형태가 틀리죠. 보시면 펑션이란 키워드를 쓰고 이건 동일하죠. 그 name을 쓰고 뒤에 파라미터를 씁니다.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 뒤에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return은 이제 return의 형태를 선언을 하는데요. 이 옵션에 보면 옵션이 external, public, internal, privat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external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이 컨트랙을 접근했을 때 허용하는 펑션이라는 의미고요. public은 상속 받았을 때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밖에서 접속했을 때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인터널은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프라이빗은 상속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뷰라는 게 있는데 뷰는 스테이트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스테이트를 변경을 하기 위해선 무조건 트랜잭션이 일어나야 돼요. 트랜잭션을 통해서만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그 블럭에 포함되는 시점에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는데요. 이 뷰 펑션을 하면 트랜잭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트를 난 확인만 할 거야. 이 소리는 그냥 트랜잭션도 필요 없이 수수료도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노드에 접속해서 해당 컨트랙의 펑션을 호출하면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페이러블은 약간 특이한 건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펑션하고 콜해서 스마트 컨트랙에 있는 펑션을 호출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콜한데 뒤에다 점하고 밸류를 쓰면 그 스마트 컨트랙에 있는 펑션에 이더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페이러블이라 한다면 이 펑션에 페이러블이라는 옵션이 붙는다면 이렇게 이 스마트 컨트랙을 콜했을 때 밸류를 넣어서 이더를 그 펑션에다가 송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페이러블이 없으면 그냥 다 오류 나고 그대로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거는 조건문은 그냥 일반적인 조건문이랑 동일합니다. 사망도 되고요. 반복문도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랑 동일합니다. 자바스크립트랑 동일하고. 타입캐스팅은 이거는 이제 타입이 좀 엄격한 언어들은 다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uint, unsigned int 8이랑 256이 있는데 256의 사이즈가 훨씬 크겠죠, 당연히. 여기서 더 작은 값을 더 큰 곳으로 넣으면 당연히 들어가죠. 반면에 반대로 하면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는데 여기 제일 왼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직접 대입을 할 때 uint 8로 해서 강제 형 변환을 해서 넣어요. 그러면 당연히 손실이 나긴 하겠죠. 들어는 갑니다. 다만 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형이 그냥 바라고 선언하면 자동으로 이제 형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타입이. 위에 x는 a가 uint 8이니까 x도 uint 8로 될 거고요. y는 uint 256이 되겠죠. 예, 이제 배열인데 배열이 조금 선언하는 부분이 일반적이진 않죠. 처음에 앞에 타입을 쓰고 그 뒤에다가 배열의 길이를 쓰고 배열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하려면 배열의 이름을 쓰지 않고 배열의 이름이 아니라 사이즈를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다이나믹으로 하면 더 유리하잖아요. 굳이 사이즈를 쓸 필요 없으니까. 근데 가스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스비가 많이 든다는 건 결국엔 내가 트랜잭션을 일으켰을 때
돈이 많이 든다는 건데, 그 트레이닝 예를 들어서 ERC20 토큰을 만드는데 이렇게 내가 가스비를 많이 쓰게 코드를 짜놓으면 내 토큰을 이용해서 서로 간에 송금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어레이랑 메모리 어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스마트 컨트랙에는 스토리지 어레이는 이더리움에서 있는 스테이트가 변경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결국엔 저장되는 겁니다. 이 변수가 이 스토리지 어레이에 지금 012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푸시를 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 그 추가된 것이 저장이 돼요. 이더리움 EVM에. 반면에 메모리 어레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져요. 한번 돌고 사라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코드 중에서 컨트랙 선언하고 그 밑에 메소드 펑션들을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펑션이 실행을 됐을 때 메모리가 생성이 됐다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어레이는 펑션 안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위에서 스토리지 어레이는 펑션 안에 아니라 바깥에 전역으로 컨트랙트 안에 사용이 됩니다. 또 바이트 어레이가 있는데 약간 스트링은 어디에서든지 좀 어려워요. C나 C++도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스트링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UTF-8이나 그렇게 인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같은 경우는 바이트 1부터 32까지 있고요. 32바이트까지 있고 똑같죠. 인트 256비트랑 바이트 32도 사실은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바이트는 바이트 1이랑 동일한 거고요. 이제 샘플을 보면 바이트 4하고 글자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배열이랑 똑같이 4개의 배열 사이즈를 주고 넣은 것처럼 똑같이 4글자 넣고 넣습니다. 밑에 다이나믹 바이트 어레이는 지금 이거 메모리가 붙으면 아까 펑션 안에서 써야 된다고 그랬죠. 휘발성인데 이렇게 바이트를 쓰고 그 다음에 new 바이트로 나중에 랭스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멜록 하는 것처럼 비슷하죠. 그래서 먼저 변수를 선언해 놓고 나중에 메모리를 할당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가스비를 더 많이 소모해요. 그래서 가급적 딱 맞춰 쓰는 게 좋고 불가피할 때는 이렇게 new 바이트로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롤 안에서 저장이 될 때 UTF-8 타입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헬로라는 말을 썼어도 헬로에 대한 UTF-8로 인코딩 돼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래서 가져와서 다시 확인할 때는 스트링 펑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UTF-8을 디코딩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 밑에 보시면 바이트가 있고 스트링이 있는데 아까 다이나믹 바이트 어레이를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스트링도 다이나믹 바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들죠. 가스비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핑인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샘플 코드는 이제 ERC20 토큰에 있는 샘플 코드를 가져왔는데요. 매핑은 가볍게 그냥 키밸류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 이 같은 거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매핑이라고 쓰고 키고 밸류입니다. 그리고 이 키 밸류의 쌍에 이름, 네임, 매핑 네임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예제 보시면 매핑에서 어드레스 그다음에 화살표하고 uint 했는데요. 그리고 퍼블릭 밸런시스 했죠. 이거는 해당 어드레스는 아까 이더리움 주소라고 그랬잖아요. 이더리움 주소는 얼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매핑 변수입니다. 그리고 set value 할 때는 그 액세스 할 때는 이 밸런시스에서 이 message.send 하면 어드레스가 들어가는데요. 그 어드레스의 어마운트를 설정을 하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결국엔 ERC20 토큰에 있는 나는 토큰 몇 개 있어는 내 주소에 몇 개의 숫자가 할당되어 있어라는 의미예요. 스트럭처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런 변수들의 집합인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냥 스트럭처하고 네임 쓰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에 맞는 파라미터를 그대로 넣으면
저장이 됩니다. 상속 부분인데요. 상속은 오버라이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속받아서 다시 펑션을 재정의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한 메소드는 상속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인터널 이상이 돼야지 상속이 될 겁니다. 인터페이스는 미리 정의하는 거예요. C++에서 프렌들리 클래스랑 비슷한데요. 미리 이 어떤 펑션들이 있다라고 정의하는 건데 단점이 상속이 안 돼요. 인터페이스로 클래스를 만들면 상속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뭔가 유연하지 못합니다. 모디파이어 함수 변경자인데요. 함수 변경자는 뭐랄까 함수를 실행을 할 때 그 함수 뒤에다가 선언을 하는데요.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이 함수 변경자를 통과한 것만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약간 래퍼랑 비슷한데요. 코드를 보면 modifier라고 키워드를 쓰고 뒤에 일반 함수처럼 쓰면 MSG sender라고 하면 트랜잭션을 일으킨 사람의 주소입니다. 주소가 오너, 그러니까 그 컨트랙의 주인이 아니면 돌려라, 실패죠. 그리고 언더바라고 썼는데 밑에 줄에는 언더바는 진행해라 라는 겁니다. 그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밑에 블랙리스팅이라는 펑션이 있는데 블랙리스팅이 ERC20 토큰에서 이 어드레스는 우리한테 접속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블랙리스팅은. 그러면 블랙리스팅을 지금 설정하는 코드인데요. 주인만, 오너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only owner라는 변경자를 사용을 했고요. 해당 어드레스 블랙리스트에, 그러니까 only owner에 통과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펑션을 실행하는 사람이 오너면, 이거의 주인이면 실행이 되는 거죠. 밑에 블랙리스트에 해당 어드레스를 1을 설정해서 블랙리스트다라고 설정하는 거죠. 이벤트는 그런 거예요. ERC20 토큰에서 내가 누구한테 송금을 했어요. 근데 송금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트에 남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직접 남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더를 내가 누구한테 송금을 한 거는 블록체인에 다 남는데 ERC20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 누구한테 얼마를 보낼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남겨줘야 됩니다. 기록을. 그때 쓰는 게 바로 이벤트인데요. 밑에 보시면 이벤트에는 어드레스 2개랑 유인트, 그러니까 어마운트가 있죠. 사용하는 방법은 MEC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밑에 pay 이벤트를 실행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MSG send면 트랜잭션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내가 보낸 사람, to는 받는 사람, 얼마를 보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벤트에서 보면 어드레스 인덱시드라고 지금 선언되어 있는데요. 인덱스로 되어 있으면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from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고 to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amount에는 인덱스가 없으니까 검색이 안 되겠죠. amount로는. 이 스마트 컨트랙,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에서는 이런 키워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1 이더, 1 피니, 1 사보, 이렇게 웨이, 이렇게 다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도 이렇게 1분, 1시간, 하루, 뭐 이렇게 1년 다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이건 전역 변수로 제공을 하는데요. 블럭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밑에 메소드들을 제공합니다. MSG랑 TX가 있고요. 블럭은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고 배포를 하면 결국엔 그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블럭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블럭 안에. 그럼 이 블럭이라는 건 그 만들어진 블럭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가로는 이제 인자가 아니고 가로는 타입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메소드 변수들이고요. 이거를 액세스하면 이런 타입으로 볼 수 있고요. MSG는 트랜잭션을 일으켰을 때 써 있는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트랜잭션을 일으켰을 때 데이터, 가스비는 얼마고, MSG 센더라고 하는 거는 트랜잭션을 일으킨 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까지. TX는 그 스마트 컨트랙을 했던 트랜잭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랜잭션. 아니죠. 그거는 블럭이고, TX는 내가 스마트 컨트랙에서 뭔가 스테이트를 변경한다거나 했을 때 트랜잭션을 일으켜야 되는데 해당 그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fallback 펑션이 있는데 fallback 펑션은 이름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름이 없는 펑션입니다. 이 이름이 없는 펑션을 기록한 거는 외부에서 함수를 실행할 때, 그러니까 아까처럼 컨트랙을 로드해서 컨트랙에 있는 펑션을 콜했는데 펑션이 없어요. 없으면 바로 이 fallback 펑션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컨트랙트 주소,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 아까를 배포를 했으면 그 배포했을 때 만들어진 스마트 컨트랙의 주소가 생깁니다. 그 주소에 이더를 전송을 하면 바로 이 fallback 펑션이 실행이 돼요. 당연히 페이러블이 되어야 됩니다. 페이러블이 선언이 된 fallback 펑션으로 이더가 그 컨트랙트에 입금이 되고 이 펑션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 주소와 내 개인 계정과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EOA랑 CA 계정인데요. 어드레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 컨트랙에 이더를 보낼 일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스마트 컨트랙 실행하는 거니까 기남적이 기정할 텐데 스마트 컨트랙을 많이 보내요. 스마트 컨트랙 주소로 많이 보내요. 이더리움을. 왜 보내냐면 ICO 같은 거죠. ICO 할 때 해당 스마트 컨트랙 주소를 만들어주고 이 주소를 너희 월렛에 등록을 하면 너가 얼마 있는지 계정을 볼 수 있어라고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ICO를 할 때 1이더를 주면은 뭐 10,000개의 토큰을 줘. 그래서 1이더를 입금을 했는데 그게 스마트 컨트랙 주소를 입금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스마트 컨트랙 주소를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토큰 세일 컨트랙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세일 컨트랙으로. 그러니까 토큰을 판매하는 컨트랙 주소로 보내면 그 판매하는 컨트랙 주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 스마트 컨트랙의 토큰에 있는 것들을 송금을 해주는 이런 역할인데 사람들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으로 보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2017년 12월 27일 날 제가 조회했던 건데요. 이더스캔에서. 퀀텀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퀀텀도 ICO를 했고 EOS도 ICO를 했는데 퀀텀 같은 경우는 약 120만 달러 정도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그 컨트랙 주소에 120만 달러어치의 이더리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더리움은 못 찾아가요. 못 찾아갑니다. 그리고 EOS는 한 100만 달러 정도, 한 10억 좀 넘죠.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하시면 헷갈려요. 도대체 내 트랜잭션 아이디는 뭐고, 컨트랙 주소는 뭐고, 내 주소는 뭐고, 토큰 주소는 뭐고, 뭐 세일 주소는 뭐고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들을 잘 이해하시면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실수를 많이 하죠. 네, 여기까지 컨트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직접 한번 해볼 건데요. ERC20 코드를 한번 가볍게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토큰을 한번 직접 배포해 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또 시간 내에 다 끝내야 되니까. 스마트 컨트랙 ERC20 토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ERC20 토큰은 기본적으로 EIP에 올라온 20번째 샵 20의 이슈입니다. 볼까요? EIP라는 건데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이라고 약자를 써서 좀 제안을 하는 거죠. 이더리움에 어떤 것들이 좋을지 제안을 하는 건데요. GitHub에 있고요. 여기서 이슈들을 보면 이슈들이 쭉 있는데요. 현재는 샵 2020까지 갔네요. 샵 2020까지 갔는데 20번째 제안한 것이
ERC 토큰 스탠다드라고 해서 지금 올린 거고, 이분이 여기다가 어떤 스펙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제안을 했던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서로 결정이 된 겁니다. 커뮤니티에서 하기로. 그래서 표준안이 된 거고요. ERC20 토큰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혹시 ICO 혹시 해보신 분 계시나요? ICO. 저는 전에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하나 넣어봤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토큰은 있는데 그냥 한 5,000개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당하고도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건데, ICO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ERC20 토큰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ERC20 토큰은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ERC20 토큰을 배포를 하고, 그러면 20 토큰을 만들 때 이 토큰의 이름, 심볼, 개수 이런 것들을 함께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판매하는 컨트랙을 별도로 만들어요. 판매하는 컨트랙은 뭐냐면 누가 나한테 1 이더를 보내주면 나는 얼마를 이거에 비해서 몇 개의 토큰을 줄 거고, 그리고 누구는 아까 블랙리스팅 하는 것처럼 블랙리스트를 적고 화이트리스트도 적고 이런 몇 가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만들어낸 컨트랙트예요. 그리고 이 컨트랙트는 바로 이 ERC20 토큰 컨트랙트랑 연결을 해서, ERC20 토큰 컨트랙트는 당연히 이 세일즈 컨트랙트에서 접속을 했을 때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허용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이더를 넣으면 이 20 토큰에서 사람이 이더를 넣은 사람의 주소를에다가 토큰으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줘서 그러면 사용자들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 토큰 주소를 가져다가 월렛에다가 커스텀 애드 토큰을 해가지고 커스텀 토큰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월렛에서는 이렇게 지금 ERC20 토큰의 표준안이 있죠. 이렇게 표준안 인터페이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호출을 해서 이름은 뭐고 심볼은 뭐고 이런 밸런스는 너의 계정의 밸런스는 몇 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송금도 하게 되고요. 다 표준안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되고, 이것이 거래소에 들어가면 거래소에서는 이 ERC20 토큰의 컨트랙 주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ERC20 토큰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서로 간에 송금을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것, 이더리움이 움직이는 것과는 약간 달라요. 스마트 컨트랙을 호출하는 거예요. 송금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ERC20 기본 메소드들을 제가 써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좀 하이라이팅이 되는 데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ERC20 토큰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메소드들입니다. 그런데 많이 있죠. 위에 네임, 심볼, 디시멀스는 소수점입니다. 소수점. 토탈 서플라이라든지 밸런스, 트랜스퍼는 보내고, 프롬은 누구한테부터 보내고, 어프로브는 승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트랜스퍼나 어프로벌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벤트 잠깐 봤었죠. 그래서 from to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다라는 것들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송금을 조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건 ERC20 토큰에 있는 스탠다드 SOL인데, 이게 뭐냐면 더 이더리움 위키에서 있는 스탠다드 토큰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죠. 어떤 사람들 토큰을 만들어서 마치 되게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그냥 이더리움 위키 들어가서 코드 제가 복사하다가 붙였는데 이 코드 그대로 빌드가 되더라고요. 오류 안 나고 빌드해서 이걸로 그냥 너 나한테 얼마 줘, 그럼 내가 줄게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세일즈 컨트랙 없어도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드에 대해서 한번
또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10분, 15분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스마트 컨트랙 코드는 말한 것처럼 심볼은 여기 픽스드라고 지금 다 보이시죠? 픽스드라고 보고 네임은 뭐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토탈 서플라이는 100만 개죠. 100만 개인데 소수점이 18짜리, 디시멀이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소수점 연산이 잘 안 돼가지고 아마 토탈 그 서플라이 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그러잖아요. 웨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웨이랑 이더리움이 이렇게 공이 18개가 차이가 나는데 이더리움만으로 처리를 하면 소수점 때문에 사실은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웨이의 기준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코드를 보면 라이브러리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라이브러리는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말 라이브러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은 해당 변수에다가 어태치하는 것처럼 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보면은 이 세이프 매스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의 취약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화제되는 것이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냥 아까 형을 인트 8로 선언하고 인트 32로 선언하는데 인트 8이면 1바이트거든요. 255까지밖에 저장할 수 없어요. 0부터 255까지.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300을 집어넣으면 사실은 웬만한 컴파일러는 오류를 발생하는데 스마트 컨트랙은 오류가 안 납니다. 그냥 빌드가 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를 이용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막 돈을 막 무작위로 계속 빼온다거나 사실은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한 번에 뭐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를 이용해서 왕창 빼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유인트 256 같은 경우는 사실은 32바이트니까 엄청 큰 사이즈잖아요. 거기다 언더플로우를 해버리면 다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해버리면 0이다. 그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실제로 해킹한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표준한 얘네들도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사칙 연산할 때 이런 언더플로우나 오버플로우 안 나도록 방어해 놓는 거고요. 이거는 ERC20 인터페이스인데요. 아까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인터페이스들에서 지금 쫙 써놨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여기다가 아까 전에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도 있었는데 여기는 인터페이스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상속이 아까 안 돼서 좀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Approver and Call Fallback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조금 이 ERC20 토큰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막 이더를 넣었어.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제 그 해당 토큰을 보내줘야 돼요. 보내줘야 되는데 다 보내주면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또는 어드레스가 오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이 이걸로 보내주라고 했는데 이걸로 보내줬어. 막 따질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수수료를 물어야 돼요. 그렇죠? 트랜지션을 내가 송금해주는 트랜지션에 대한 수수료를 다 내가 내줘야 돼. 근데 그게 한두 명이면은 하겠는데 진짜 10,000명 정도 돼. 그럼 그 수수료만 해도 어마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많이 하냐면 아까 어프로버라고 하는데 뭐냐면 내 계좌가 있는데 나한테 지금 토큰이 1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 1000개 중에서 어떤 어드레스는 10개를 가져갈 수 있어. 어떤 어드레스는 20개를 가져갈 수 있어. 어떤 어드레스는 1000개를 가져갈 수 있어. 라고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세팅해 준 것도 스테이트에 남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가 드는데 송금 수수료보다 쌉니다. 트랜지션을 일으키는 것보다 싸게 하는 거고, 게다가 그런 문제나 이런 실수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져가야 될 사람이 직접 찾아가는 거니까. 아까 부동산 이야기할 때 스마트 컨트랙에 계약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해당 사람이 내가 누군가 송금을 해줘야 되거든요. 트리거를 이뤄야지 그 사람한테 집주인한테 송금이 되는데 그 돈을 산 사람이 이더를 그 컨트랙 안에다 돈을 집어넣고 송금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집주인이 직접 찾아가는 거죠.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직접 가져갈 사람이 찾아가
라고 하는 게 어프로브인데, 이거를 뭐냐면 어프로브는 그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을 등록하고 나서 등록해서 A는 10개, B는 10개, C는 20개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펑션을 실행할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등록을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너 등록했으니까 찾아가. 뭐 이런 거나 여러 가지 이 후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려고 만든 펑션 컨트랙이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구현은 안 되어 있죠. 왜냐면 따로 사용을 안 하니까 구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너가 뭐냐면 최종 관리자 같은 거예요. 이 컨트랙에 관리자 같은 것들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처음에 컨트랙을 생성을 해서 토큰을 딱 만들어 줬는데, 그 토큰을 최종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자는 예를 들면 더 이상 입출금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블랙리스트 같은 걸 등록해가지고 누구는 접근 못하도록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최종 관리자 같은 건데, 따로 그 관리자라는 게 스마트 컨트랙 안에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코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해 놓는 거죠. 꼭 이것이 ERC20 토큰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에 있는 기본 기능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이 코드는. 그래서 오너드라는 컨트랙을 만들었고, 어드레스에 오너와 뉴 오너라는 거 두 개를 퍼블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벤트는 오너십 트랜스퍼는 이벤트로 걸었어요. 그러니까 오너를 변경을 했을 때 그거를 기록을 해 놓는 거죠.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 컨스트럭터는 최초에 생성을 할 때, 이 스마트 컨트랙을 생성을 할 때 그때 트랜지션을 일으킨 사람을 기본적으로 오너로 지금 넣는 거고요. 이건 모디파이어는 아까 했었죠. 했을 때 이 펑션을 실행할 때 이 사람이 오너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require, 반드시 오너여야 된다라고 체크하는 거고, 맞으면 다음을 실행하고, transfer ownership 펑션은 이제 새로운 오너를, 그러니까 여기 인자를 보면 새로운 오너를 하는데, 실제로 오너가 실행을 해서 새로운 오너한테 건네주는 거죠. 이렇게 only 오너로 변경자를 선언해서 그 오너만 사실은 이 펑션을 실행할 수 있고, 그 오너는 새로운 오너한테 건네줄 수 있습니다. 한번 건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업세트 해야 돼요. 새로운 오너가 그래 내가 받을게 라고 업세트를 해주면 되는 거죠. 실수 같은 거를 방지하는 거죠. 만약에 어드레스가 잘못 가버리면 사실은 난리가 나니까. 왜냐면 ERC20 토큰 이 코드는 며칠 안 되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억 개 정도 했는데 하나당 한 100원 정도 한다고 치면, 그렇죠? 그러면 100억이죠. 이 짧은 코드 하나가 사실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호장치들이 많고, 이거는 사실은 좀 약간 심플한 거고 훨씬 더 많은 보호장치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지금 핵심 코드인데요. 픽스드 서플라이 토큰은 아까 픽스드라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이름을 짓기로 했죠. 이 코드에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픽스드 서플라이 토큰은 이제 토큰이 종류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처럼 발행 개수를 픽스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발행 개수를 민터블하게 만들 수도 있죠. 약간 발행 개수를 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토큰 세일을 통해 가지고 오는 이더리움 개수만큼 줘서 계속 그 발행 개수를 늘린다거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방법이 있어요. 다 코드니까요, 어차피. 네, 여기 스탠다드 코드에서는 ERC20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오너를 상속받았습니다. 아마 오너를 상속받은 거는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세이프매스 라이브러리는 이런 형태로 uint 변수에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어태치해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에 심볼, 네임, 디시멀, 그리고 토탈 서플라이를 선언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보시면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ERC20 토큰의 기본적인 메소드에 있어야 될 메소드에 네임, 심볼, 디시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ERC20 인터페이스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빠졌어요. 그 이유는 얘가 지금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 퍼블릭이 선언이 됐죠. 퍼블릭으로 컨트랙터 선언이 되면 기본적으로 게터를 생성을 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있진 않아도 펑션이 심볼 펑션과 네임 펑션, 디시멀 펑션이 뷰 타입으로 트랜지션을 스테이트 변경하지 않는 뷰 타입으로 존재합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은 토탈 서플라이는 기본적으로 컨트랙트에서 변수를 만들면 인터널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녀석들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인데요. 이 매핑, 이 한 줄이 결국엔 모든 원장들이 들어갑니다. 가격들이. 그래서 아직도 ERC20 토큰 형태로 있는 토큰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100억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변수, 어드레스, 누구 어드레스에 몇 개 있어 라고 선언한 키밸류 매핑한 이 변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장부 같은 거죠. 장부입니다. 이게 날라오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찾아가는 것, 이거는 이중 매핑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나의 어드레스가 있어. 나의 어드레스인데 이 중에 누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어 라고 또다시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allowed 이 변수입니다. 이거는 컨스트럭터인데요. 생성을 할 때 이 컨트랙을 생성을 딱 시작을 할 때 여기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픽스드라고 심볼은 하고 네임은 이렇게 설정하고 디시멀은 18로 하고 토탈 서플라이는 얼마고 설정합니다. 그리고 에밋 날려서 여기 에밋으로 트랜스포를 한번 하는데요. 어드레스 제로 좀 특이한 코드가 들어가죠. 이유는 처음에 생성을 할 때 지금 여기 보면은 토탈 서플라이를 100만 개로 생성을 하기로 했어요. 토큰 100만 개를 딱 생성을 하려고 하는데 생성을 했을 때 이 토탈 서플라이를 오너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오너가 누구한테 송금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오너한테는 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송금해서 된 게 아니라 컨트랙트가 생성되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퍼해서 어드레스 제로는 0으로 다 들어가고 채워지거든요. 0으로 채워져서 0에서 오너한테 토탈 서플라이만큼 100만 개를 줬다라고 지금 기록 첫 번째로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토탈 서플라이 펑션인데 이 펑션은 뷰 타입이고요. 현재 총 발행량이 얼마냐, 이 컨트랙에서 총 발행량이 얼마냐를 보여주는 건데 재밌는 건 여기 보면 밸런시스 어드레스 제로의 밸런스를 뺍니다. 토탈 서플라이에서. 왜냐하면 가끔씩 보면 소각했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우리 토큰은 몇만 개 소각할 거예요. 소각해요. 막 이런 말 하거든요. 소각할 때 이제 번터블하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만들어진 100만 개 중에서 소각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10%, 10만 개를 어드레스 제로로 송금해요. 어드레스 제로로 송금시키면 그럼 소각된 겁니다. 왜냐면 어드레스 제로는 누구도 찾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 제로는 걸 소각된 양의 토큰을 빼고 나머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밸런시스 오브는 그냥 해당 어드레스에 아까 제가 그 장부라고 하는 그 매핑 변수에서 몇 개 있는지, 토큰이 몇 개 있는지 가져오는 거고요. 트랜스퍼는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 트랜스퍼 펑션을 스마트 컨트롤 펑션을 실행하는 주체는 누군가가 자기의 EOA 계정으로 해당 스마트 컨트랙에 있는 트랜스퍼 펑션을 호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누군가는 바로 msg.sender입니다. 그래서 이 msg.sender에 있는 변수는 지금 이 투한테 보낸 토큰만큼을 뺐어요. 지금 그렇죠? 뺐죠. 빼고 그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보낸 이 밸런스는 애드를 해줍니다. 보낸 만큼. 그리고 emit해서 이벤트로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true로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냐면 나는 지금 토큰이 0이야. 하나도 없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100개를 주라고 했어요. 그럼 사실 오류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따로 오류 코드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 셀프 매스 라이브러리에서 이 서브 했을 때 서브가 0보다 작으면 사실은 오류가 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류 처리가 돼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또는 2에서 누구한테 보내려고 애드를 했는데 이 애드가
넘어갔어요. 오버플로우가 났어요. 그럴 때도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오류가 나면 우리는 이 트랜스퍼에서 오류가 나면 리버트를 해주거나 뭔가 또 다른 작업들을 또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프로브는 아까 전에 내 토큰을 누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어라고 설정해 줄 수 있는 펑션이고요. 트랜스퍼 프롬은 내가 설정을 해놓으면 찾아가는 사람이 아까 말했죠. 찾아가는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누구한테 있는 얼마를 내가 가져올 거야 라고 트랜스퍼 프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퍼 펑션은 매우 비슷하죠. 근데 여기가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allowed 돼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그 주인이 거기다 누구한테 얼마 줄 수 있다라고 이미 설정해 놓은 게 있어야지만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그 누가 얼마 됐어라고 이제 하고 호출을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전에 잠깐 설명했죠. 이 부분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보시면 아까 전에 이거 fallback 펑션이라고 했는데 fallback 펑션이 아까 전에 제가 만든 예제에서는 fallback 펑션에 그냥 페이러블만 되어 있었는데 얘는 fallback 펑션에 external을 선언하고 페이러블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external을 선언했다는 건 외부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페이러블 설정에 그 리버트를 넣었어요. 뭐냐면 이 컨트랙 주소로 이더 넣으면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텀이나 이오스에도 그 컨트랙 안에 이 코드가 하나 딱 있었으면 그렇게 100만 달러씩 날려먹을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이거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할 거는 직접 해볼 건데요. 아까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먼저 가나슈를 좀 써보려고 그래요. 우선은 제가 이거를 같이 좀 보면서 해야지 나중에 보고도 집에 와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썼는데 여기 보시면 이 helloworld.sol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PDF로 이 실습 노트를 주니까 PDF는 이렇게 긁어서 복사하면 개행이 정말 문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사가 안 돼서 HTML 파일로도 하나 제가 제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봅시다. 하나 제가 여기다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어서 소리라고 넣고 붙여넣기 했어요. 이 코드는 아까 잠깐 봤었죠. 그리고 이 0.5.8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0.5.8로 맞출게요. 0.5.8 커밋. 이렇게 뒤에 나이틀리나 이런 것들이 붙는 거는 안정 버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정 버전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잠시만요. 맞는데. 이게 버전이 막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메모리를 써야 된답니다. 펑션 안에서 이것들이 메모리를 쓰면 어차피 여기도 지금 이게
예전에는 이 펑션을 이렇게 써도 됐는데 좀 약간 버전이 올라가면 좀 타이트하게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펑션 안에 어차피 없어질 변수인데 메모리를 선언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보면 실행이 됐어요. 빌드가 됐어요. 빌드가 되고 나면 런을 하는데 런을 환경이 몇 가지가 있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VM을 쓸 수도 있고 인젝티드 웹3는 저번 시간에 했던 이 메타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보내는 걸 수 있고요. 저는 웹3 프로바이더로 해보겠습니다. 프로바이더는 저번 시간에 했던 가나슈를 설치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지금 가나슈로 만들어져 있고, 가나슈의 기본 포트는 7545입니다. 7545로 접속을 하면, 자, 지금 이제는 이제 이 리믹스 아이디가 지금 가나슈로 접속을 해서 노드로 접속을 한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컨트랙을 배포할 건지를 선택을 하고 디플로이를 누르면 되는데, 디플로이를 누를 때 여기 보시면 컨스트럭터에서 인자를 넣을 수 있도록 하죠. 저는 여기다가 스트링을 넣을 때는 꼭 반드시 큰 따옴표를 넣어야 돼요. gst라고 한번 써서 디플로이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되죠. 만약에 이거를 저번 시간처럼 콘솔로 이용한다 그러면, 게스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면 텐션을 날리고 직접 마이닝을 해줘서 마이닝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건데 바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됐다고 표시가 나오고요. 만들어진 컨트랙을 클릭해 보면 실제로 메소드들이 나와요. 이 메소드는 밑에 있는 것들은 뷰 펑션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트랜지션이 따로 필요 없이 바로바로 누르면 바로 호출이 돼서 결과가 나옵니다. gst라고. 헬로 누르면 gst. 네임은 그랬죠. 퍼블릭으로 만들면 자동으로 게터가 생성이 된다고요. 생성이 된 거고요. 헬로는 여기 제가 제일 밑에 뷰 펑션으로 만들어서 헬로 스트링 네임을 리턴 하도록 한 헬로 gst라고 나오고요. 스트링 두 개가. set 네임은 여기다가 2라고 한번 써서 큰 따옴표를 써야죠. set 네임을 하면, set 네임을 하는 거는 빨간색은 트랜지션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션을 일으키면 이렇게 새로 블럭이 또 하나 만들었다고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헬로 하면 바뀌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블럭의 상태를 보면 가나슈에서 첫 번째 블럭은 제네시스 블럭이니까 생성이 됐고요. 두 번째 블럭은 제가 컨트랙을 배포했을 때 생긴 겁니다. 세 번째 이 블럭 2는 넘버 2는 세 번째 블럭은 방금 set name, 네임을 변경할 때 생긴 블럭이죠. 트랜지션들을 보시면 트랜지션이 지금 두 번 발생을 시켰는데요. 한 번은 컨트랙을 배포할 때 발생해서 컨트랙 크리에이션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컨트랙 콜 나오죠. 컨트랙 콜에서 제가 네임을 변경했습니다. 실제로 이 컨트랙에 있는 트랜지션의 내용을 보면, tx 데이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쭉 바이트 코드가 들어갑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을 빌드해서 나온 바이트 코드를 집어넣은 거고요. 여기는 이게 컨트랙 어드레스가 여기 선언이 되죠. 이 컨트랙 어드레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따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거죠. 이 컨트랙 어드레스를 로드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도 있죠. 이거를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add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컨트랙을 디플로이 하는 게 아니라 add 어드레스 제가 읽어왔어요. 읽어도 똑같이 나오죠. 왜냐면 이건 아까 전에 제가 빌드한 것들이 컨트랙 주소를 넣으면 컨트랙에 있는 메소드들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다음엔 바로 ERC20 토큰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제가 이번에는 코드에 우리가 방금 리뷰를 열심히 했던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습니다. 이거는 0.5.0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희는 아까 컴파일 할 때 58로 했는데 한번 빌드 해볼까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되겠죠. 58이니까. 근데 4점대로 하면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퀄리티는 해주세요 하고, 이 버전은 중요해요. 버전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빌드할 때, 컨트랙 배포할 때.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더 스캔 같은 데다가 코드를 베리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코드를 공개해줘서 봐라. 내 코드가 맞지? 내 코드를 보면 너가 읽어보면 알 거 아니야. 내 코드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쁜 짓 안 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0 스태틱 버전으로 빌드를 했고요. 빌드를 하면 저도 웹3 프로바이더는 아까 그 가네슈로 연결이 돼 있죠. 만들어지는데 디플로이를 할 때 우리는 픽스드 서프라이 토큰 컨트랙으로 배포를 할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상속받기 위한 거나 이런 것들에 썼던 거잖아요. 그래서 디플로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메소드들이 쭉 나열돼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픽스드를 했는데 코드 안에 처음에 배포할 때 인자로 사실은 개수도 설정할 수 있고 이름도 설정할 수 있고 네임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개수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누구든지 쉽게 원하는 토큰을 마음대로 만들어지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만든 것들이 요즘에 좀 있죠. 토큰들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겠죠. 자, 보시면 제가 지금 이 주소가 저 오너입니다. 제 오너인데 제 오너의 이쪽 보이시나요? 좀 더 크게 켜볼까? 이게 밸런스에 이 오너의 주소를 넣고 해보면 밸런스가 엄청 많죠. 왜냐면 이거는 그 뒤에 디시멀 18개가 지금 붙어 있어서 이렇게 많은 거고요. 디시멀은 18개, 네임은 example fix supply 토큰이고 new 오너는 아직 설정 안 했으니까 오너는 이거죠. 이 계정은 첫 번째 있는 이 어카운트입니다. 100개였는데 줄었죠. 이게 아까 그 스마트 컨트랙을 배포하면서 수수료, 가스비가 좀 나가면서 이더리움이 나갔고요. 심볼은 픽스드라고 돼 있을 거고 토탈 서플라이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토큰 벌써 다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이렇게 사실은 이거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렸거든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토큰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ICO를 한다고 막 사람들이 많이 막 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송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계정에 제가 한번 트랜스퍼를 해보겠는데 한 1000개만 한번 1000개 하면 안 되죠. 1000개가 1000개가 아니죠. 디시멀 있으니까 공 18개가 있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게 1000개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를 누르면 여기서 여기 됐습니다. 그냥 가나슈를 이용하니까 바로바로 그냥 됐고요.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어떻게 토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더의 개수만 나오지. 아마 얘 이더의 개수는 좀 줄었을 거예요. 안 나오죠. 어떻게 해? 그러면 우선은 제가 밸런스로 여기서 밸런스로 조회해 볼 수는 있어요. 이게 1000개입니다. 아까 전에는 10,000개, 100만 개였고 1000개 지금 밸런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로 항상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메타 마스크에서 한번 해볼게요. 패스워드가
패스워드. 지금 테스트넷에 들어간 거고, 실제로 커스텀 RPC에서 연주 다 써줘야 되나 이걸? 7545였죠? 이게 녹화 프로그램이 또 한번 녹화 멈췄다가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새로운 네트워크로 지금 가나슈 접속이 됐고요. 여기서 가나슈에 있는 첫 번째 계정에 제 프라이빗 키를 복사해서 여기다 한번 계정에 한번 임포트 시켜 볼게요. 됐고,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도 프라이빗 키를 복사해서 한번 또 계정 하나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토큰을 입력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월렛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입력해야지 토큰을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트랜잭션을 보면 이거겠죠? 스마트 컨트랙을 배포한 거고요. 여기서 우선 계정을 첫 번째로 add 토큰을 하고 커스텀 토큰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주소만 나오면 나오는 게 어차피 ERC20 토큰의 기본적인 메소드가 또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넥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100만 개였는데 1000개 줘서 이렇게 좀 부족하고요. 그럼 똑같이 제가 다음 계정으로 다음 계정 돼 있네요. 여기서 똑같이 add 토큰으로 컨택 주소를 add 토큰을 하면 이렇게 똑같이 됐죠. 똑같이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는 이 주소를 가지고 이 주소에서 한번 직접 보내볼게요. 월렛에서. 얘였죠? 아니고. 이 어드레스를 가지고 다시 1000개를 줬던 오너 어드레스에 이걸 보내고, 픽스드 어마운트는 100개만 줘볼까요? 넥스트에서 보내면, 컨펌을 하면, 갔습니다. 100개가 갔죠. 그런데 이제, 저희 인원은 또 줄었습니다. 이렇게 0.0004 이렇게 줄었고요.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10분 남았으니까 한번 테스트넷에다가 한번 직접 한번 배포를 해볼게요. 방금 이거 했으니까 우리가 테스트넷에 직접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름만 바꾸게요. 10분이면 이거죠. 컨스트럭터를 심볼을 gst라고 한번 바꿔보고요. 네임도 똑같이 할게요. 디시멀은 안 할게요. 헷갈리니까 0.
디지털 서플라이는 그냥 없죠. 그냥 없는 거죠. 만들면 됐습니다. 지스트라는 토큰을 만들어 본데요. 한번 빌드 한번 해볼까요? 빌드 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런을 해보는데 배포를 제가 테스트넷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테스트넷 하려면 테스트넷에 노드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 메타마스크에서 테스트넷 랍10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카운트는 제가 이미 받아놓은 건데 한번 이것도 보여주는 셈 치고 0으로 한번 해서 디파짓이면은 받는 건데요. 디파짓 누르면 나오죠. 여기서 내가 테스트니까 나 여기로 클릭을 하면 1이더만 줘 라고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해서 트랜지션을 이건 요청을 하면 트랜지션이 생겼죠. 이 트랜지션이 배포가 되는 시점에 저는 1이더가 생길 겁니다. 블럭이 되는 순간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근데 오래는 아닙니다.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근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원래 받아놓은 거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웹3 프로바이더라 해서 가나시로 바로 접속했는데 인젝티드 웹3로 해가지고 웹3를 통해 가지고 메타마스크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메타마스크에서 지금 랍10으로 연결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드레스는 첫 번째 그래서 새로 고쳐 웹3 잠깐만요. 화면이 두 개니까 이렇게 지금 떴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계정이 여기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다가 그냥 바로 픽스드 서프라이 토큰을 배포를 하면 지금 저한테 이게 떴거든요. 측정이. 그래서 0번에 가스피가 이만큼 들 거고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네 라고 확인을 하면 지금 랍10에 지금 TX가 지금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트랜지션이 생겼다는 거고요. 배포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배포가 된 걸로 나오죠. 그러면 동일하게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임을 보면 시원을 내보냈고 이 네임은 지스트가 지금 나오죠. 그럼 이거를 제가 확인을 해보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곳에 트랜지션이 일으켜서 생성이 됐고 여기에 보면 to 얘가 이렇게 여기 있죠. 컨트랙 주소가 이게 생겼다는 겁니다. 컨트랙 주소 생겼어요. 컨트랙 주소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랙 주소 누르면 여기 밑에 트랜지션이 하나 이게 아까 전에 그 생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를 오너한테 보낸다고 그랬죠. 오너한테 지금 보냈고요. 보시면 토큰 트래커는 지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애드 토큰을 해서 지금 제가 막 테스트넷을 지금 만들었고요. 메인넷도 동일합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테스트넷이랑 하고 여기서 계정을 두 번째 계정이 있는데 이 계정한테 복사를 해서 두 번째 계정으로 내가 한번 샌드를 해볼게요. 이더가 아니죠. 지스트를 제가 100 지스트를 한번 송금을 했는데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펜딩 중이라고 지금 나오는 거고요. 백지스트고. 그리고 여기 부르면 트랜잭션이 만들어진 게 지금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제가 방금 송금한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이고 지금 이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100 ERC 토큰 지스트를 송금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다시 메타마스크로 가면 100이 지금 빠져 있죠. 100 송금 빠져 있고 두 번째 계정인 컨트롤 안 만들었네요. 지금 받은 100개의 지스가 들어오죠.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매핑 밸런스 변수에서 서로 간의 값을 떼어준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고요. 사실 시간이 있으면 이 컨트랙에 들어가면 코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코드를 베리파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코드가 이렇게 보면 알지 못하니까 코드를 여기다가 코드를 베리파이 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코드를 이런 바이너리가 아니라 내 진짜 코드가 뭐야 라고 직접 선언해서 비교하는 해서 확인하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코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ERC20 토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봤고요. 배포해봤고 실습 노트가 있는데 실습 노트는 자세히는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따라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ERC20 토큰 만들어 보시고 배포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지금 윈도우든 상관이 없거든요. 테스트넷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디파짓 눌러서 내 리퀘스트 하면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그걸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은 메인넷 하는 것도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